힘드시죠?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체력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은근과 끈기, 엉덩이가 땀띠 나도록 앉아있는 은근과 끈기가 없으면 공부하는 것 참 힘들어요. 아침 일찍들 나오셨죠? 보니까 제가 10시에 도착을 했는데 주차장에 차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 다들 일찍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보통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예배당에 아침 가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보통 저녁에 저녁 먹고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주일날이 제일 피곤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래도 성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적인 에너지로 버티는 것 같아요. 그 9번 기독교 상담학자와 상담 이론, 이 부분은 그냥 한번 간단하게 기술해 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이 아담스 이분은 이제 목회 상담이 일반 상담 이론이 기독교 안에 목회자들이 많이 그것을 적용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상담에 많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을 인식하고, 이 기독교 상담은 성경적으로, 그래서 권면적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신 분입니다. 이제 근거는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있는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말씀. 그래서 성도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성도들 다 떠납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속적으로 자꾸 기독교 상담도 이렇게 해야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야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이론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전통적으로 뭐냐면 이런 어떤 인권에 대해서 좀 덜 알고 무지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과거에 그 대가족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유교 문화, 거기다가 군대 문화가 있잖아요. 그 상명하복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장유유서를 강조하고, 유교는 장유유서를 강조하고 군대는 상명하복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이제 상담 이론에서도 칼 융은 우리 집단 무의식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른들로부터 혼나도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어른이니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랬죠. 군대에서는 상명하복, 계급이 높으면 뭐든지, 한마디로 군대에서는 속된 말로 보면 까라면 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그 과거의 사회, 그런 문화 속에서는 권면적 상담이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목회자들이 형제 그렇게 하면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은 그 형제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으로는 지가 뭔데 또 이러잖아 이제. 그렇게 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상담이니 성장 상담이니 제자와 상담이니 이런 그 상담 이론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을 보게 되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누구든지 만났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경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들어봐야 알잖아요. 그런데 들어보기 전에 지레 짐작으로 자기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뭐냐면 교훈하고 해답을 제시하면 그 상담은 실패한 것입니다. 내담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많이 필요하죠. 그러죠? 부부간에 얘기할 때도 왜 내 말하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딴전 부리냐고 또 막 그러죠. 애들도 부모님이 뭐라고 이렇게 할 때 애들이 엉뚱한 짓 하면 야 엄마 눈 좀 봐봐 하고서 주의를 주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제 눈을 맞춘고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그냥 목석같이 앉아 있지 말고 계속 뭐냐면 고개를 끄덕여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내가 이야기할 때 잘 듣는 것 같으면은 더 신나게 그리고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상대가 뭐냐면 뭔가 딴전 부린다든지 그러면은 말하고 싶은 생각이 싹 가셔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청하는 것 중에 명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담자가 듣고 있으면서도 뭐냐면 내담자가 하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뭐냐면 내가 듣기로는 이렇게 이런 이렇게 이렇다는 말이지, 이렇게 다시 뭐냐면 말하는 것을 확인해서 그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돌려주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명료하고 좀 비슷한 건데, 이것도 그 사람이 한 말을 다시 뭐냐면 반복해서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지, 이렇게 이제 할 때 상대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경청이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이 상담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담자의 어떤 감정을 함께 이제 공유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유하게 될 때에 반응은 뭐냐면 여기서 방법이 그렇군요 이런 말이 있죠. 그랬어요? 저런. 그래서 뭐냐면 상대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같이.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감정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특히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뭐든지 뭐냐면 그놈 그놈하게 이렇게 하면 사람이 뭐냐면 좀 경박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대화할 때 그래? 그렇구나. 그랬어? 좀 기분이 나빴겠다. 야, 얼마나 속상했니? 이렇게 하면 뭐냐 상대편이 좋을 텐데, 가만히 야 그런 거 가지고서 그렇게 쪼잔하게 이런 태도로 있으면은 내담자가 상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상담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청하고 공감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 이제
내담자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뭐냐면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담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여튼 공감해서 이 내담자의 어떤 정서, 불안한 정서를 안정화시키는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위기 개입, 이것은 이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심리 치료에서는 이제 심리 치료 과정이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가계도를 작성을 한다든지 HTP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 사람의 현재의 어떤 그 상황 그리고 정서 내면이 어떤지를 이제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계도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셨죠? 가계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상담자가 뭐냐면 이 사람이 현재 나타내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격적인 특성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기저, 근거에는 뭐냐면 가족의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도, 가족의 관계를 그려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지 뭐 안 계시더라도 일단 다 그리는 겁니다. 남자는 동그라미, 여자는 세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줄을 그려서 아버지의 그 형제간들로 해가지고 아버지 또 어머니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형 누나 동생들 쭉 가게들을 이제 그런 이제 도식을 그리게 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과의 관계 지금 교류하고 있는 상태를 뭐냐면 또 선으로 이제 그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현재 어떤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떤지, 형하고의 관계가 현재 어떤지 그 가족 간의 교류하는 모습들을 가계도를 통해서 그리면 현재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되고요. HTP라고 하는 것은 이 하우스, 그 다음에 트리, 그 다음에 여기 퍼슨이라고 해야 되나? 피우풀이라고 퍼슨. 이게 집을 그리고 이런 종이 한 장을 주고서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무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한번 그려보실까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집을 그리죠. 그러면 이 사람이 기와집을 그릴 수도 있고 초가집을 그릴 수도 있고 빌딩을 그릴 수도 있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출입문을 그리기도 하고 또 창문을 그리기도 하죠. 그런데 출입문을 크게 그리느냐 작게 그리느냐, 창을 크게 그리느냐 작게 그리느냐, 나무를 그렸는데 나무의 크기는 어떤지, 그리고 사람을 그렸는데 한 사람을 그렸는지 두 사람을 그렸는지, 가족들을 그렸는데 가족과의 그림 가운데 거리는 어떻게 두고 있는지, 그림 속에 나타난 가족 관계들을 보면은 어머니하고 친밀하면 자기가 어머니 가까이 그림을 그리고 아버지가 가족 안에서 역할이 거의 없고 아버지가 참 어려운 존재다 그러면 그림에 그게 나타나요. 신기하거든요. 이거 그려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의 현재 가족 관계 정서가 그림에 그렇게 투영된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라고도 하고 싶은데 나중에 집에 가서 그런데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그림을 그리면 뭐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현재 그 생활 방식이라든지 감정의 상태,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내담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냐면 그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직면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런 유사한 사건을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냐면 우리 집에 이제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를 키운 지가 한 9년 됐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강아지를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어느 날 우리 외출하고 돌아보니까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야 이게 무슨 강아지냐 그러니까 엄마 이거 내가 돈 주고 사왔는데 6개월 후에 내가 이제 독립을 할 테니까 6개월만 집에서 기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6개월만 어쨌든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갈 때까지 기른다고 길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데리고 나가고 있어요. 2년 전에 결혼했는데 근데 강아지가 있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산책을 시켜요. 그런데 산책을 시킬 때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반응이 뭐 여러 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강아지를 보고 반가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그런가 하면은 강아지를 보자마자 뭐냐면 막 기겁을 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한 번은 저희 아파트 후문 쪽을 나가는데 중학생쯤 되는 딸하고 그 엄마하고 그 동생 3명이 저는 아파트 다시 후문으로 아파트로 산책하고 들어가는 길에 나오는 입장이었는데 나오다가 느닷없이 딸이 그냥 막 괴성을 지르면서 뭐냐면 깜짝 놀라고 막 엄마 뒤로 숨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이년아 개가 더 무서워갔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무서운 게 아니라 개가 너무 무서워해. 개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개를 왜 무서워할까요? 개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초등학교나 다니면은 과거에 개한테 물렸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보는 순간에 그것이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뭐냐면 개한테 놀라거나 그런 경적이 전혀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이게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뭐냐면 개하고 관계한 것이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한테 물리거나 개한테 놀리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생아 때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무의식 어렸을 때 뭐냐면 그런 어떤 뭔가 경험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유사한 장난감으로 인해 가지고 놀랬던 기억이 있다든지 자라보고 놀라는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거의 사건이 자기 몸에 배어서 그렇게 무조건적인 반사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요즘에 이제 그 반려동물 뭐 천만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길거리 나가면 뭐 강아지 데리고 사람들이 많은데 이 주변에 널려 있는 게 강아지인데 그걸 그때마다 그렇게 놀라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뭐냐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직면하게 이제 감내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고통 감내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어려움들을 뭐냐면 조그마한 것부터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강아지가 결코 너를 물지 않는다,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자매 같은 경우는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저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물 좋아하는 사람은 물에서 죽고 산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시골에 그 앞에 큰 냇가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놀이터가 물가였어요. 그래서 뭐 물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캠프 갔다가 어떤 애가 공을 떠내보내가지고 떠내려가는 공을 찾으러 물에 뛰어들어가가지고 한참 갔다가 나중에는 내가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응? 다리가 지나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하는 말이 자존심 때문에 안 나오는데 죽을 때 되니까 사람 나오더라고. 사람 살려! 그렇게 해서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통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 중에 이것은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상담자의 그 이야기만 듣고 어떤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결론을 빨리 내리는 그런 경우들, 아니면은 상담자의 어떤 그런 이야기에 감정이 이입돼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이게 기독교 상담은 우리가 일반 상담하고 달리 내담자와 상담자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뭐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를 읽으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용이 다 구구절절이 다 옳은 이야기인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친구들이 욥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욥의 상황만 듣고 와서 보고서는 그냥 자기 입장에서 해답을 막 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욥에게는 전혀 위로도 안 되고 그들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전혀 뭐냐면 친구들이 욥의 상황을 공감해 주질 않는 거예요. 이 공감하지 않으면 상담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물과 기름, 물 위에 떠 있는 기름과 같이 그 상담자의 뭐 자질, 뭐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성경적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내담자를 돕고자 하는, 정말 뭐냐면 이분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없이는 그냥 뭐 성경에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 하면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성담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이 필요한 뭐 신앙의 자원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기도, 뭐 성경, 뭐 또 신학적인 언어.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에는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상담할 때는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신학적인 언어,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예식도 상담의 하나의 필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 시 유의사항은 이제 비밀과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어야 되겠죠.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꾸 물어보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라고 그러면 진솔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죠. 조용하고 아늑한 곳, 또 가능한 밀폐된 공간은 피하라. 비밀과 안전이 보장되면서 밀폐된 공간은 피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담사들이 상담을 할 때 자기 상담실에서도 뭐냐면 문을 열어놓고 상담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가능한 한 정면 또는 45도 측면에서 같이 이렇게
그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을 피하라. 왜냐하면 이게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성 간 성이 다른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이렇게 상담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그래서 그 상담을 공부할 때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아니 상담의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그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2차 관계, 상담을 하다가 둘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위치에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위급할 때 대피할 장소를 찾으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 상담에서는 거의 이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데 일반 상담학에서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상담시 주의점으로 그 주의 사항 중에 하나로 첨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상담하는데 그 성격 이상자들이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뭐냐면 그 상담을 하면서도 뭐냐면 자기의 과거의 사건들이 뭐냐면 다시 재현되면서 뭐냐면 돌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나올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담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이제 그래서 위급할 때를 대비해서 어떤 경우는 상담사가 그런 이제 우리 성도들은 뭐 가족 관계라든지 아니면 성도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없는데 정신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조현증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하고 상담할 때는 항상 뭐냐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자리에 위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상담사가 문을 열어놓고 문 쪽에 앉아서 왜냐하면 이 사람 갑작스럽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될 때는 도망가야 되니까. 그 다음 내담자의 관계는 이중적인 관계는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뭐냐면 뭐 우리 신앙 상담들은 뭐 그렇잖아요. 이제 그 뭐 가족 간의 문제 뭐 그런 것들은 본 교회의 장로들하고 하는 경우도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때로는 뭐냐면 본 교회의 목회자, 본 교회 장로자하고 상담했을 때 더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 차라리 뭐냐면 다른 상담사, 나하고 함께 1차 관계를 맺지 않는 이제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담사와 목사, 상담사와 지도교수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 교회 장로, 우리 교회 목사인데 내가 그분한테 상담을 한다고 할 때 이게 예를 들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중적인 관계를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능한 이성을 피하라.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들은 성도들하고 1대1 상담을 하게 될 때 문을 열어놓고 상담을 하든 아니면 꼭 아내를 동석해서 아내와 함께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가끔 가다가 사회 뉴스가 나오잖아요.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도망갔다. 이런 얘기. 그러면은 본인들도 망신이지만 교회에 얼마나 이 부정적이고 악영향을 끼치겠습니까? 큰일이죠. 그렇게 되면은 상담 윤리,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내담자의 비밀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담자는 자신의 안고 있는 문제를 정말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약점을 듣고 나서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하고 함께 이제 그 공부했던 분 중에 하나가 한남대학교 총장 부인 있었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실망해서 교회를 바꿨다고 하는 얘기. 뭐냐면 목사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자기 가정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 저거 성도들 앞에 다 이거 뭐냐면 나 말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바꿨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비밀 보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의 딜레마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목회자는 정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직해야 되죠. 목회자가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왜? 누군가의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자매가 좀 어때요?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직하게 말한다고 사실 고지고대로 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모르는데, 못 들었는데 금시초문인데요. 자매님 뭐 무슨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오히려 뭐냐면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담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뭐 당연하죠. 인권과 자존심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담자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 금품을 요구하는 것. 그 어떤 경우는 그 내담자들이 이건 항상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사례 판단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내담자들 중에는 뭐냐면 사리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취약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한테 뭐 그 통장이 있느냐, 비밀번호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상담자 앞에서 뭐냐면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어떤 금품을 갈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윤리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담 윤리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뭐냐면 내담자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어떤 금전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성적인 접촉을 피해야 된다. 이게. 그다음에 자신의 능력 이상의 상담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담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상담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상담이 굉장히 또 구체화되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청소년 상담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진학 상담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관계, 부부 상담을 잘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정직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가 못하게 되면은 다른 더 잘할 수 있는 분한테 그분을 소개해서 상담을 받고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죠. 그 상담자와 내담자의 코드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공부하는 중에 이제 각각 이제 그 과제가
상담하는 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을 하다가 심에 붙이고 코드에 맞지 않으면 다른 분한테 내가 이런 사람을 상담하고 있는데 상태가 현재 이렇고 과정이 이렇게 왔는데 내가 하기에는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대신 해줄 수 없겠느냐 해서 오히려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상담의 어떤 그런 효과를 높이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복음 상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복음 상담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복음 개인 교제를 잘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분이 또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 노인분들 상담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 상담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냐면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다 상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복음 상담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청소년 상담을 잘하는 분들은 청소년들에게 더 집중해서 하고 또 노인분들을 잘할 수 있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반 상담에서도 뭐냐면 역동이라고 그러는데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뭐냐면 이 정신적으로 이 코드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은 그 교회 안에 장로들이 이제 여럿이 있잖아요. 여럿이 있는데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일꾼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서로 간에.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잘 맞는 분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3시간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